자, 이제 생기초분들을 위한 경찰학개론 입문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교재가 있죠? 자, 오늘 나간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유니트 1번, 자, 경찰 법학에 대한 최근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찰학개론의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 2015년부터 자, 2020년도 1차 시험까지 출제 영역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경찰학개론을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자, 먼저 경찰학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자, 여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학개론이 어떤 과목인지를 좀 아셔야 아무래도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시간은 경찰학개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경찰학개론은 어떤 학문이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경찰학 개론입니다. 경찰학 개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학 개론에서 여기 이제 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자. 자, 이 개자라는 말이 뭐냐면 모두 개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에요. all.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찰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찰하고 조금만 관련돼 있으면 그에 관한 모든 학문, 이게 바로 경찰학 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학 개론은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학 개론을 법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행정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범죄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경찰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찰학 개론이다. 됐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경찰학 개론은요, 자, 크게 편제로 나누면요, 두 가지 편제로 경찰학 개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가 경찰학 개론 총론입니다. 자, 경찰학 개론 총론을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상세하게 공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찰학 개론 강론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과 강론을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총론과 강론이 뭔 소리냐, 됐죠?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을 설명하기보다는, 됐죠? 경찰학 개론 강론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경찰학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에 관련된 모든 학문인데, 자, 경찰은 일정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과 관련된 영역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근하게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영어는 섹션별로, 카테고리별로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 영어에서 비즈니스 영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영어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쓰는 영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할 때 쓰는 영어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영어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카테고리 또는 섹션별로 영어의 영역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행동하는 그 활동의 영역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이 활동하는, 자, 카테고리 영역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찰이 하는 활동 중에 가장 대표가 뭡니까? 그렇죠. 생활 안전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 안전 경찰. 그래서 우리가 경찰학 강론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생활 안전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냐면 국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이제 경찰 활동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정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활 안전 경찰 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범죄를 예방해야죠. 범죄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범죄 예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됐죠? 생활 안전 경찰의 예예요. 됐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은 지역 지구대라고 하잖아요. 지구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순찰을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대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도는 것. 됐죠? 이런 걸 이제 지역 경찰이라고 해요. 지역 경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청소년들을 또 보호해야겠죠. 청소년부터 범죄라든가 또는 환경 U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도 있겠고요. 됐죠? 자, 기타 등등 이런 영역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하시나요? 면허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허를 따고 자동차 운전면을 딴 다음에 운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뭐 음주운전 한다거나, 됐죠? 자, 또는 도주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경찰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과 관련된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경찰 영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경찰 영역도 있죠. 그래서 경찰은 우리가 늘 실생에 보는 교통 단속하고 그다음에 수신호도 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도 발급해 주고 이렇게 교통 분야에서 경찰 활동도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경찰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위가 발생하면 우리 경찰이 출동해서 그 시위, 불법 시위 같은 것들은 불법 시위를 진압하죠. 그 다음에 이 시위가 적법하면 이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시위를 보호하는 조치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경비경찰이라고 해요. 시위 진압하는 것들, 이런 것이 경비경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자, 우리 경찰이 또 하는 거 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에 보면 정보기관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정보기관 중에 가장 대표가 국정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도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경찰청에 보면 다 정보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일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에 기초해서 경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경찰도 경찰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경찰 활동, 이건 이제 정보 경찰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간첩 때려잡아야겠죠. 간첩.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국가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 대공 또는 보안이라고 하는데 간첩 때려잡는 경찰, 즉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경찰 활동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공경찰 또는 보안경찰이에요.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외사경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사경찰. 자, 이제 외사경찰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 됐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다른 나라 그 외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 범인을 체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와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공조해서 범죄 수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찰 활동을 우리는 외사경찰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이렇게 경찰학계론 강론, 즉 경찰의 활동을 크게 영역별로 나누면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정보경찰, 대공경찰, 외사경찰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경찰이 하는 주요 업무 영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하나씩 공부하는데 그러면 총론은 뭐냐? 자, 이제 총론은 이런 모든 경찰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이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총론이에요. 됐죠? 자, 아까쯤에 제가 영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비즈니스 영어도 있고 생활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공서 영어도 있는데 그 영어, 비즈니스 영어건 그 다음에 뭐 생활 영어건 간에 거기에 적용되는 영어 문법은 영역과 관계없이 다 똑같은 영역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 같은 것들이 모든 영어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총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영어 문법은
영역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 다만 영역별로 쓰이는 단어의 의미라든가 또는 관용어구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개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총론과 강론인데, 총론은 뭐다? 모든 이 경찰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 됐죠? 원리들,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강론은 이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법리들, 요 영역에만 적용되는 내용들, 됐죠? 특별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과 이론들, 이게 바로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만 적용되는 내용과 이론들, 이런 것들이 특수한 영역 강론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총론이 뭐고 강론이 뭔지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총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총론의 구성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됐죠? 총론에서는 먼저 첫 번째, 이거 다 뭡니까? 경찰이죠. 다 경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경찰학이니까 일단 경찰학의 대상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란 말이 뭔 말이냐? 경찰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경찰의 개념.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찰의 개념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사전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활동인 경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터진 사건을 사후에 진압하는 경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경찰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경찰의 개념과 분류, 이거를 먼저 공부합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찰의 의 또는 경찰의 개념과 분류, 이게 경찰의 의로 우리가 공부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경찰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리, 이념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경찰의 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찰의 의에서는 경찰의 개념, 경찰에 대한 다양한 분류, 그 다음에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의예요. 그래서 이걸 경찰의 가장 기초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에는 또 경찰 윤리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합니다. 됐죠? 아무튼 경찰학 총론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찰의 의에서는, 됐죠? 경찰의 개념, 경찰의 분류, 경찰의 임무, 그 다음에 경찰에 관한 윤리, 경찰의 어떤 이념을 지키는 경찰의 이념,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경찰의 의, 경찰의 기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총론 1편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학개론 총론 2편이에요. 자, 이제 2편에서는 경찰 법학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경찰 법학.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법률학, 범학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요. 됐죠? 자, 이 경찰 법학 파트에는 다시 또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이에요.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법학이죠. 법학, 법률학. 그래서 법학에 적용되는 가장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법학의 기초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 법학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경찰 조직법, 또 하나가 경찰 작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선생님, 조직이란 말은 뭐고 작용이란 말은 뭐고 공무원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공무원이란 말은 뭔지 알겠는데 조직이나 작용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자, 세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과 관련된 법학의 기초 이론 공부하는 것, 이게 2편에 있는 경찰 법학입니다. 되셨죠? 법학 파트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학 파트가 끝나면 3편입니다. 자, 이제 3편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행정학을 공부해요. 행정학. 자, 그럼 행정학은 뭐냐면 결국 경찰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경찰에는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경찰 조직관리 파트고요. 자, 경찰 조직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찰의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고요. 그 경찰청 안에 여러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있고 서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서울로 다시 들어가 보면 서울 안에는 다시 무슨 구가 있죠. 거기 구별로 자 경찰서가 있습니다. 동작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종로로 가볼까요? 자, 종로로 가보면 그 종로 안에는 다시 구역을 나눠서 그렇죠,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단체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경찰 조직인데요. 그러면 3편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 경찰 행정학은 첫 번째, 경찰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두 번째, 경찰 조직 안에는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경찰의 인적 관리입니다. 인적 관리. 그다음 또 공무원은 또 경찰은 뭡니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돈을 쓰겠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바로 예산 관리. 그 다음에 경찰이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순찰차도 있고 무기나 최루탄도 있고 살수차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경찰이 쓰는 물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장비 관리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또 중요한 기밀이나 비밀을 다루잖아요. 됐죠? 이렇게 비밀과 기밀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보안 관리.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경찰 관리예요. 경찰 행정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편이에요. 자, 4편에서는 경찰 통제를 배워요. 자, 여러분들, 경찰은 뭐 이거 상식이죠.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불법 시위를 강제로 시위 진압한다든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 행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 저지르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죠. 따라서 경찰권은 공권력 행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이 남용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적절하게 컨트롤, 통제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 통제 파트에서는 경찰권의 활동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방지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법을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4편에서 공부할 경찰 통제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편지를 우리가 경찰과 관련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한국 경찰의 역사. 됐죠? 자, 이 한국 경찰의 역사는 보통 다른 강사분들은 한 1편 공부하고 요 2번째 정도에 공부하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왜냐면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경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여기와 관련된 역사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아무튼 마지막 5편에서는 한국 경찰과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제도가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학과 관련된 한국사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거 다 뭡니까? 경찰학 개론이죠. 경찰학 개론. 자, 그러면 이 경찰의 의 파트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경찰 윤리라는 게 있죠. 경찰의 이념도 있죠. 결국 정리하면 1편에서 공부하는 경찰의 개념의 경찰의 의 파트는 경찰과 관련된 윤리, 경찰과 관련된 철학, 경찰과 관련된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1편은 경찰과 관련된 철학과 윤리를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한다. 경찰 관련된 법학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3편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행정학을 공부한다. 4편에서는 법학도 있고 행정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경찰 통제를 공부한다. 5편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찰학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다양하게 경찰과 관련된 법학, 철학, 윤리, 행정학, 역사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학 개론은 총론 파트, 강론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위에가 경찰학 총론이죠. 아래가 강론입니다. 됐죠? 자, 쭉 보시면 일단 총론과 강론의 비율을 보세요. 자, 총론과 강론의 비율을 보면 물론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됐죠? 자, 19년도 2차까지 보세요. 19년도 2차까지는 물론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5대 5로 출제됐죠. 그러니까 올해 20년 1차 시험 있기 전까지는 5대 5로 출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물론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20년도 1차 이전까지는 총론 50%, 강론 50%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반씩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20년 1차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총론에서 13문제가 나왔고요. 강론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차 때는 총론의 비율이 확 높아졌죠. 13문제 나왔고 7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 1차 때는 총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느냐? 강론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뭐냐? 다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2020년도죠. 2022년도죠. 2022년도부터 우리 경찰 채용 시험 시험 개편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채용 시험만 개편되는 게 아니라 됐죠? 경찰 간부 시험까지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위원회에서 이제 22년도부터는 간부 시험과 경찰 채용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겠다. 자, 나왔습니다. 아마 그거 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져서 형사법 한 과목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40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40문제. 그 다음에 경찰학 개론도 40문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경찰학 개론이 22년도부터는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총론에서 비율이 약 65에서 70%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경찰학 개론은 40문제로 바뀌고 이 중에서 출제 비율이 총론에 대한 비율이 약 65%에서 70% 정도로 출제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 22년도부터 개편되긴 합니다만 됐죠? 올해 1차 시험부터
이런 경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시험이요, 한 번에 어제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가 오늘 갑자기 확 이렇게 안 돼요. 확 바뀌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바뀌어질 거니까 조금씩 자 2022년도 시험 개편 체제로 조금씩 시험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패턴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꼭 알아두실 게 뭐냐면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는 총론과 강론이지만 최근에는 총론의 비중이 높게 출제된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6대 4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총론에서 60% 출제가 되고 강론에서 40%가 출제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 어떻게 강약 줄여하시는지 알겠죠? 뭐다? 그렇죠.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총론은 다른 과목보다는 좀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빠짐없이 총론 파트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총론, 강론을 그냥 빠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기본인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강의 나가는 것보다는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총론 부분을 기본인원 강의에서 빠짐없이 다 한번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강의에서 총론만 하되 빠짐없이 다른 강좌와 달리 빠짐없이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총론 파트는 좀 깊이 있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뺄 게 없어요. 총론 파트는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강론 갑니다. 자, 강론은 출제 비중이 분야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자, 문항수가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강론 파트는 뭐다?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게 양이 많다고 했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강론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강론이요, 교통경찰만 하더라도요, 도로교통법하고 자 도로교통법만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조문이 200조문이 넘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꼼꼼하게 공부한다? 그러면 평생 경찰학개론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은 양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됐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기본기 위주로 됐죠? 선별해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어차피 강론은 출제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이 웬만하면 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강론 부분은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해도 자 우리가 한두 문제 정도는 예상 못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잡기 위해서 강론의 분야를 대폭 넓혀서 공부할 필요는 것은 없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됐죠? 80에서 85점 정도만 받으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론 파트가 이제 중요한데 총론 문제가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잠깐 볼게요. 자, 총론 보겠습니다. 총론 파트를 보면 자, 경찰의 의 파트. 여기 보세요. 경찰의 개념과 분류, 여기 경찰의 의 파트. 자, 경찰의 의 파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최소 한 문제 나왔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나왔죠. 결국 정리하면 경찰의 의 파트에서는 아마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 법학 파트입니다. 자, 경찰 법학 파트는 쭉 보시면 알다시피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4문제죠.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8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경찰 법학 파트의 평균으로 6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한 5문제, 많이 나오면 한 7문제, 평균적으로 6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경찰 법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 여기 지금 22년도 우리 경찰학 시험이 개편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경찰 법학에 대한 파트를 40% 이상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45% 정도로
출제 비중을 가져가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찰 법학 파트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으로 지금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법학 파트의 비중이 점점 넓어질 거고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 법학 파트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경찰 법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편 경찰 관리죠. 자, 경찰 관리 파트를 보면은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인데 자, 이 경찰 관리 파트도 자,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경찰 통제인데요. 경찰 통제는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문제인데 평균으로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경찰 통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됐죠? 마지막에 경찰 역사 파트인데요. 자, 경찰 역사 파트는 거기 나왔다시피 재밌죠? 자, 2018년도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1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꼴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 파트는 이거는 보통 안 나오거나 또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경찰 총론 파트에서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는데 결국 정리하면 자, 경찰학 총론에서는 경찰 법학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준으로 중요한 게 앞에 있는 경찰의 기초론 파트 2-3문제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경찰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정리하면 경찰학 총론의 빅3가 이 3가지예요. 경찰 법학, 경찰의 기초이론 의 파트, 경찰 관리 파트입니다.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하시면 됐죠?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비중도 봤고요. 그 다음에 강론 파트 잠깐 볼까요? 자, 강론 파트는 거기 보다시피 생활안전경찰이 가장 양이 많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올 때가 4문제, 가장 적게 나올 때가 2문제였습니다. 2문제죠. 그래서 자, 이 생활안전 파트, 생활안전경찰 파트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입니다. 자, 교통경찰 파트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죠. 근데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경비경찰입니다. 자, 경비경찰은 올해 1차 때는 안 나왔지만 보통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그 다음에 정보경찰이 올해는 2문제 나왔는데 보통 한 문제 나와요. 여기도. 그 다음에 대공경찰 부분도 보통 한 문제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외사경찰 한 문제.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자, 강론 파트는 각각 영역마다 보통 한 문제씩 나오는데 생활안전경찰이 가장 중요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한 2-3문제 나온다. 그래서 강론 파트는 생활안전경찰이 가장 중요하다. 이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학 개론의 전체적인 구조와 수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찰학 개론을 공부하기 위해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기초 이론과 기초 용어라든가 기초 개념들을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공부할 텐데 뭐 시간 관계상 경찰학 개론 파트에서 자, 경찰학 강론 파트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요. 이제 총론이 일단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에서는 경찰학 개론 총론 이 총론 파트에 관한 자,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 그 기본 강의에서 공부할 경찰학 총론 파트를 좀 더 잘 접근하고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들, 기초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성이라든가 책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함께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이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5페이지, 그 다음에 7페이지 쭉 해서 됐죠? 7페이지까지네요. 그래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경찰의 개념, 경찰의 분류. 그래서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맛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차피 기본 강의에서 다시 할 텐데, 기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됐죠? 시간 관계상 기초적인 기초 용어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찰학개론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 흐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정도에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찰의 개념에 관한 것을 우리가 경찰학 개념에서 처음 공부해요. 경찰의 개념. 됐죠? 자, 그러면 이 경찰의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 공부하게 돼요. 자, 하나는 첫 번째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됐죠? 자, 이런 걸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의 개념이, 자,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경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역사에 따라서 경찰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경찰 개념의 변천사를 나라별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공부하게 될 경찰의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경찰학 개론은 뭐에 대한 모든 학문이에요? 경찰과 관련된 모든 학문입니다. 그러면 경찰학 개론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까? 경찰이라는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죠. 그러면 경찰학 개론에서 맨 처음 공부할 것은 경찰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거니까 경찰이 바로 경찰학 개론의 학문 대상이에요. 그러면 경찰이란 말의 개념을 정의해야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경찰학 개론의 내용을 한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경찰학 개론은 경찰학 개론의 대상인 경찰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과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란 개념, 경찰이란 무엇이냐, 이걸 먼저 공부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경찰이란 무엇이냐를 왜 공부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경찰학 과목의 대상이니까. 그럼 경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인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의 개념을 단 몇 마디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개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란 말은 오늘날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이고 너무나도 다의적이고, 또보다 나라와 역사에 따라서 경찰 개념은 다 달라요. 됐죠? 또 너무너무 다양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개념은 단 몇 마디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찰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경찰을 파악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경찰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뭐냐,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다 할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찰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요, 형법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소송법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형법, 형사소송법, 우리 경찰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형식적, 실질적, 형식, 실질,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할 때도요, 맨 처음에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런 걸 공부해요. 됐죠? 그러니까 형식이냐 실질이냐,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이라는 말은 뭐고 형식이라는 말은 뭐냐?
됐죠? 요 개념을 알아두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형식이란 말은 뭐고 실질이란 말은 뭐냐? 먼저 실질이라는 말입니다. 자, 실질. 자, 여러분들 실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개념 정의를 할 때 그 개념의 본질과 내용을 규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형식이란 말은 이 본질과 내용과 관계없어요. 하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도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그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인이라고 합시다.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미인. 자, 우리가 미인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미인이라는 걸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미라는 사람,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됐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유럽 그 미인상을 보면 다 풍만한 통통한 여자 그림 많이 그렸죠. 요즘 미인상들은 그래서 슬림한 여자분들이 미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미라는 개념은 역사나 나라마다 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미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 정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개념 정의할 때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미인, 형식적 의미의 미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미인이라고 하면 뭐다? 미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을 규명하는 겁니다. 됐죠? 뭐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예쁜 사람인데 예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뭐 코가 오똑하고 그 다음에 슬림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고 이런 게 미이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에 반해서 형식적 의미의 미는 자, 얘가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를 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는 고려하지 않고, 됐죠? 하나의 기준을 그냥 잡아서 손쉽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정이고 이거는 본질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뭘 규명한다?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분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 미인 대회에 입상한 사람만이 미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인 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입상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미인 대회에 입상했다고 해서 다 이쁜 게 아니고요. 미인 대회에 입상을 안 했다고 해서 다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됐죠? 본질과는 관계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라는 말이고요. 실질적 의미라는 말은 본질을 규명해서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규명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남자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기준하자.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면 남자, 주민등록번호가 2번이면 여자로 보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관계없이, 됐죠? 얘가 만약에 자, 진짜 여자예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돼가지고 주민번호가 1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니까 진짜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면 설사 그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로 보자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는 게 형식의미 경찰이에요. 형식의미.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얘가 설사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과 생식기관이 완전히 여자의 성식기관이라면 여자로 보는 겁니다. 본질에 따라서.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형식의미의 경찰, 실질의미의 경찰인데 우리는 형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실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실질이란 말은 그 개념 정의하고자 하는 거기에 그 경찰의 본질과 내용을 정의해서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 정의 방식이고요. 형식의미의 경찰은 본질과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의 편리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만 경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식.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랬습니까? 됐죠?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하리수 씨를 예를 볼게요. 하리수 씨가 완전히 모습이 여자잖아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리수 씨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남자죠.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니까.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완전히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여자의 생식기관, 여자의 그 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리수 씨는 자, 실질적 의미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 방법, 즉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개념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는 경찰의 개념에서 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됐죠? 경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의 내용과 본질을 규명하는데 이 경찰의 내용과 본질을 뭐에 따라 구별하냐면요. 됐죠? 경찰의 작용입니다. 작용 중심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형점의 경찰은 누가 하느냐, 이게 편하죠. 누가 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의 개념을 분류합니다. 되셨나요? 자,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이 뭘 하건 관계없이 자, 뭐가? 경찰기관. 경찰기관이 하면은 다 경찰이라고 분류하자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개념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 경찰이라는 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이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경찰이 하는 그 작용의 내용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경찰이 된다고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 요건이 뭐 1번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2번 일방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작용이란 말이 나오죠. 작용. 그래서 이건 작용 중심이고요. 이거는 조직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기초적인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경찰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경찰 법학에서도 조직법, 작용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경찰의 개념에서도 조직이란 말하고 본질이라는 말, 조직이란 말하고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초 인문 강의에서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이 바로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은 뭐고 작용은 뭐냐? 됐죠?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칠판 보면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가 눈에 보여요? 국가는 눈에 안 보이죠. 국가는 실제 우리 인간들처럼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일정한 주체 내지는 단체가 실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공된 사람으로 존재는 합니다. 법조로는 존재해요. 됐죠? 대한민국이라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제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게 국가인데 국가가 뭡니까? 실제 국민을 향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도 하고 건축 허가도 해주고 운전면허 정지도 하고 등등등. 됐어요? 그럼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자,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 국자예요. 여기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갑이라는 국민이 있어요. 얘는 국가고 얘는 국민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뭡니까? 국민들한테 일정한 활동, 일정한 액션,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됐죠?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민들한테 운전면허, 건축허가, 면허 정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국가 안에는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일정한 기관들이 존재하겠죠. 자, 저를 봅니다. 제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배꼽도 있고, 이거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사람이고, 저의 눈, 저의 코, 저의 입, 이걸 뭐라고 해요? 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됐죠? 국가는 일정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겠죠. 국가 안에 들어가 보면 자, 부처로 나눠져 있죠. 행정안전부라는 부도 있고, 외교통상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도 있고, 이렇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별로 수많은 부처들이 있게 됩니다. 이 부처들이 뭐예요? 국가의 기관이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눈, 코, 입, 다리, 팔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 중에서 우리 경찰은 어느 기관에 속해 있습니까? 자, 우리 경찰은 행정에 관한 걸 하는 거죠. 입법하는,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니죠. 재판을 때리는 사법기관 아니죠.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인데 어떤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까?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런 거, 교통 이런 거. 그러면 교통, 경비, 정보, 생활안전 이게 뭡니까? 일반 행정이에요. 일반 행정. 자, 일반적인 국가의 임무 활동이라고요. 그럼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외교통상부 일입니까? 보건복지부 아니죠. 어디죠? 행정, 일반 행정이니까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여기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외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 경찰의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경찰에 관한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경찰 기관이 하는 이 행위 있죠? 영어로 하면 액션. 이 액션을 우리가 경찰에게서는 행위, 활동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경찰이 행하는 행위, 국가기관의 행위를 뭘 하면 이거를 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작용이에요. 아, 이제 알았다. 작용은 뭐다? 일정한 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액션이에요. 액션. 이게 작용.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용을 하는 주체, 기관이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이 기관이 누구다? 경찰청이잖아요. 이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비워볼게요. 대한민국이 저예요. 됐죠? 그럼 대한민국 안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경찰청을 비롯한 경찰 안에 있는 그 경찰 조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비유하면 경찰 활동을 예를 들어서 자 보는 행위, 보는 역할을 할게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눈이죠. 눈. 됐죠? 그러면 눈은 다시 소 안에 들어가 보면 눈은 또 여러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은 자도 있고 흰 자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조직이라고. 조직. 주체. 그래서 자 이렇게 경찰하는 그 주체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조직 체계로 있는 기관에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이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자 행위를 행하는 주체 기관에 관한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행한 행위, 액션을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조직법은 뭐겠습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조직 분류하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거냐, 여기에 관한 법이 조직법이고요. 작용법은 경찰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거냐. 이게 바로 작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예요? 이거 관계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관계없이 경찰 기관이 하면은 다 경찰이라고 보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가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한 겁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행위를 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하는 거잖아요. 뭐다? 경찰 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경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 중심, 주체, 경찰 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이고요. 조직 중심이죠. 조직법 중심이에요. 이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경찰이 했건 국토교통부가 했건 외교통상부, 주체는 관계없어요. 어느 기관이 했건은 상관없이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래서 작용 중심이죠. 작용 중심.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문제 삼아서 이 행위가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을 모두 갖춰진 행위, 1, 2, 3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를 해야만 그게 경찰이다 라고 개념 정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작용 중심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살림, 집안 살림 있죠? 집안 살림. 자, 집안 살림을 개념 정의할 때 형식적 의미의 집안 살림은 뭐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모든 활동, 엄마가 하는 모든 활동은 집안 살림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됐죠? 자, 이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엄마가 했건 아빠가 했건 자녀가 했건 관계없이, 됐죠? 집안 내에 있는 청소, 빨래, 됐죠? 이런 걸 하는 것만 집안 살림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하건 아빠가 하건 자녀들이 했건 간에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까지 할게요. 청소, 빨래,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거, 자, 음식 요리하는 거, 이것만 경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행동을 하는 거는 누가 하건 간에 다 경찰이 되는 거죠.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우리는 경찰의 개념을 무엇인지, 형점의 경찰 시점에서 그 경찰의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란 말이 뭐고 실질적인 말이 뭔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정리하면 형식적이란 말은 하나의 기준을 구별하기 쉽게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손쉽게 경찰의 개념을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 개념은 어떻다? 그렇죠. 주체,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경찰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누가 했건 관계없이 행위,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의 작용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적인 방식이다. 이거는 누가 했건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만 경찰로 보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설명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형점의 경찰과 실점의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3페이지와 4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때 두 번째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은 나라와 역사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은 다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미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미라는 기준이. 그 다음에 동서고금, 옛날과 지금의 미의 개념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경찰의 개념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역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찰의 개념을 나라별로 한번 어떻게 역사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라별로 본다고 한다면 나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국가와
됐죠? 대륙법계 국가.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로 나눠요. 나라별로 볼 때는요. 됐죠? 자, 그럼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영국과 미국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서양 중심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 국가는 자,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볼 때는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로 본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다.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영국과 미국이다. 다른 나라는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왜 독일, 프랑스, 유럽이죠? 유럽 국가예요. 쉽게 말해 유럽 국가. 영미법계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그 이유는 법 체계가 유사해요. 그래서 유럽 계통에 있는 나라들은 법 체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영 시스템은 법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자, 유럽의 나라들 대표가 독일, 프랑스인데 그 법 시스템이 거의 같다고요. 영미법계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과 미국.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영국 주민들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제도는 거의 똑같아요. 법 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체계와 이 두 나라 체계 각각 다 법 시스템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륙법계에서는 역사적으로 경찰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공부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개념이 점차 축소됐어요. 영미법계 국가는 됐죠? 경찰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역사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로 축소가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느냐,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독일과 프랑스는요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국가가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 경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국가의 임무 영역이 점차 대륙법계에서는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영화라는 말을 많이 듣죠, 민영화.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 철도 이런 것들도 다 나라가 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발전에 따라서 점차 이거 다 국가 업무 아니다. 민간 니네들이 해라. 넘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경찰 활동도 됐죠. 점차 시대에 따라서 축소되는 역사고요. 이에 반해서 영미법계는 경찰 활동이 점차 확대되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영미법계는 뭡니까?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메리칸 대륙으로 영국 사람들이 먼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 점차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맨 처음 갔을 때는 아메리칸 대륙에 국가가 없었죠. 국가가 없어가지고 자, 걔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 어떤 국가 행정을 하다가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임무 영역이 하나 둘씩 추가됐다고요. 그러면서 임무 영역이 국가, 즉 경찰의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라고요. 이랬습니까? 자, 얘네는 국가가 있었고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하다가 점차 국가 임무가 줄어드는 역사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를 점차 만들면서 국가의 임무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개념이 역사적으로 점차 축소되는 역사.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역사였다. 됐죠? 이렇게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 개 써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